저는 오늘 네트워크 좀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소켓에 대해서 다 함께 알아가는 소켓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할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네트워크 전공 지식을 좀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었는데 아직 발표 차례가 아니신 분들은 네트워크 복습을 따로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제 주제 선정에 대한 간단한 TMI와 이제 스토리텔링을 곁들인 빠른 네트워크 복습, 소켓에 대한 소개, HTTP 통신과 웹소켓 통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웹소켓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고요. 원래는 AWS와 애저에서의 웹소켓이라는 내용도 포함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거까지 커버하기엔 조금 벅차서 마지막에 지우게 됐습니다. 주제 선정 TMI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기계 단말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동기화하는, 그러니까 뭔가 구글 드라이브나 iOS 아이클라우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 네트워크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받았고 이해도 했었는데 동기화를 짜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HTTP 통신에서는 사용자가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야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동기화를 하고 싶으면은 뭔가 변경 사항이 생겼으면 그걸 감지를 해서 뭔가 변경 사항을 풀 받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상 HTTP 통신은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럼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면은 막 1분에 한 번씩 그냥 계속 리퀘스트를 날려서 서버랑 같이 통신을 해서 뭔가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걸 적용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이제 구성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1분에 한 번씩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를 배웠어도 이걸 직접 뭔가 적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잘 몰랐었는데, 이때 제가 말한 것처럼 1분에 한 번씩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웹소켓 통신이고, 그거에 대한 기반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이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복습을 좀 해볼 건데요. 우선 일단 7계층을 살짝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7계층을 통해서 이제 A에서 B로 데이터가 전달될 때 7계층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고, 7계층의 뭐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잠깐만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A에서 애플리케이션 단,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가 1계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1계층이라는 건 피지컬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알 수는 있겠지만 하드웨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HTTP 통신, 그다음에 제가 소개할 웹소켓 통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층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1계층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가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지는 단위를 패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게 되는데 이때 쪼개는 과정에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쪼개는 패킷마다 이제 헤더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게 되고 그 작은 단위의 패킷들을 B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B도 작은 패킷들을 잘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눠진 거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를 저희는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시 헤더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게 이 패킷이 원하는 게 뭔지, 이 패킷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A가 보낸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데이터가 움직인다는 걸 다들 이렇게 복습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 계층이 사실상 저희가 계층 소개 발표가 먼저 있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충 이제 프로토콜이랑 장비를 보면 또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계층에서 7층의 가장 위에서 가장 유명한 건 HTTP고, 프레젠테이션에는 SSH, 트랜스포트는 TCP, UDP, 네트워크에는 이제 인터넷 자체, IP에 관한 게 라우팅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아까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뭐 로드 밸런서랑 방화벽도 사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HTTP 쪽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웹소켓에서 소켓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소켓과 웹소켓은 다른 거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켓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이 발표를 통해서 좀 소켓이 뭐다라고 저만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하게 됐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원래 들어갔어야 조금 더 깔끔한데 일단 애니메이션 없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일단 포트랑 소켓의 차이였어요. 포트랑 소켓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포트는 항상 연다고 하고 소켓도 그 탑다운 네트워크 책을 보면 도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포트랑 소켓이 둘 다 되게 도어 문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뭔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들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제가 정의했을 때는 포트는 방문이에요. 내 방문. 그리고 소켓은 현관문입니다. 도어락이 달린 현관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버가 이제 80번 포트를 통해서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서버라는 게 있는데 저 보라색 친구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방에 방문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든 게 방문인데 나는 방문을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80번을 골랐어요. 왜냐면 난 HTTP니까. 근데 이제 나는 방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밖에 그럼 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실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오면은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왔네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해보면은 클라이언트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제 서버 쪽이랑은 조금 다른 게 방문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서버는 뭔가 정해진 게 있고 클라이언트는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포트라는 방문을 하나 만들어서 열면은 이제 소켓이라는 이제 현관문도 열고 나가야 내가 서버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서버 쪽의 IP와 서버 쪽의 포트를 내가 이제 메모지에 적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비밀번호로 생각을 해서 서버 집을 찾아가서 도어락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역할을 소켓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는 뭔가 내 방문인 거고 소켓은 현관문인 거라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이제 포트 방문 열고 소켓 방문 열고 이제 나는 비밀번호를 들고 서버 쪽으로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뭔가 지금 설명했을 때는 방문이랑 현관문이니까 뭔가 포트가 안쪽에 있고 소켓이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이게 서버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게 포트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소켓이 100개, 100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가 혼자 앉아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든 게 방문인데 나는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고 뭔가 열렸을 때 사실상 현관문이 한 개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현관문이 엄청 많은 거고 그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켓도 많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긴 한데 그리고 소켓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인 거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TCP, UD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근본적으로 HTTP 통신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건 전부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HTTP 통신은 리퀘스트를 보내고 나면 끝이에요. 리퀘스트 보내고 받고 리스폰스를 보내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채팅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리퀘스트가 없어도 리스폰스를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get, post, put, delete 이런 거를 액션을 정의해서 서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와 함께 전송이 되기 때문에 헤더에 뭐 어떤 중요한 메서드나 이제 어떤 폴리시가 들어간다 이런 게 함께 포함돼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TMI를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1분에 한 번씩 HTTP 통신을 계속 날려서 변화가 있으면 받으면 될까? 약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있는 메서드인데 그게 바로 폴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폴링은 진짜 말 그대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1분에 한 번씩이라고 말했던 건 제가 학생 때 수준의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구글 독스 동기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1분에 한 번씩 보내면 아무도 그거 안 쓰겠죠? 그러면은 1초에 한 번씩, 진짜 빠르면은 막 미리세컨드에 한 번씩 계속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게 HTTP 통신에는 앞에 헤더가 같이 전송이 되잖아요. 이 헤더가 누적이 돼서 결국 HTTP 오버헤드라는 이제 메모리를 과하게 사용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폴링은 뭐 잘 구성한다면 할 수도 있고 장점도 충분히 있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 롱폴링이라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롱폴링 같은 경우에는 폴링이 뭔가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라고 하면, 롱폴링은 리퀘스트를 한번 보내요. 한번 보내면 이제 서버와의 커넥션이 열리는 건데, 서버가 뭔가 이제 전달해줄 뭔가 이벤트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가 뭔가 들어와서 이 데이터를 내가 나한테 리퀘스트를 보낸 애한테 다시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커넥션이, 하나의 커넥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넥션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구글 도큐 문서를 20명이 같이 편집해요. 그러면은 커넥션이 엄청 짧고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롱폴링도 폴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뭔가 웹소켓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웹소켓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자면, 웹소켓은 우선 가장 특이한 점은 HTTP 리퀘스트를 단 한 번만 보낸다는 건데요. 일단 get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랑 같이 오케이 나 너 리퀘스트 받았어 하면은 이제 웹소켓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TCP 방식에서 핸드쉐이크가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방향 통신이 열려서 이제 자유롭게 내가 그 스테이트레스, 아까 HTTP 통신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낼 수도 있고 서버가 계속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켓과 웹소켓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사실 이 소켓이 같은 소켓인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였고,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소켓은 뭔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아까 말했듯이 현관문,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고, 웹소켓은 프로토콜로 완전 다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도 그렇고 전공 책들도 그렇고 조금 말들이 다 조금 달라서,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 발표가 끝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소켓의 장점은 양방향이고 빠르고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단점도 많아요. 단점은 일단 캐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결국 물론 헤더가 들어가지 않긴 하지만 캐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HTTP였으면 오히려 더 빨랐을 게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소켓은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를 것 같지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1명일 때랑 클라이언트가 10,000명일 때는 굉장히 다른데, 서버가 한 대인데 원래 1명과 연결되던 게 갑자기 10,000명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로드 밸런싱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로드 밸런싱을 잘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웹소켓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예시인데요. 이게 제가 고른 그 화면이 아니고 카카오에서 올려준 화면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지금 올라가는 이 따봉 표시가 뭔가 정치 관련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 조금 더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했어요. 카카오가 그래도 채팅 앱이기 때문에 뭔가 소켓 통신을 사용을 했거나 안 했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견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지는 못했고, 오히려 좀 이런 컨텐츠적이나 아니면 댓글에 사용하는 웹소켓에 대한 카카오 테크 블로그의 글이 있어서 좀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웹소켓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내용도 있고 카프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서버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사실 소개해 드리긴 어렵고,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면 웹소켓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어떤 실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라인으로 편집을 할 때 이제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WS가 클릭되어 있잖아요. 이게 웹소켓이라는 뜻이고 결국 이제 사용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웹소켓 통신을 하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럼 구글도 당연히 웹소켓을 이용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구글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니까 맨 상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구글은 사실 웹소켓 아키텍처를 쓰지 않는다. 구글은 폴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글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이 지금 수정 날짜가 2019년이니까 조금 지났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월드컵 라이브를 보여주는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이 페이지가 사실 웹소켓이 아니라 폴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느리고 효율성이 낮다라고 해서 진짜 그럼 혹시 지금도 폴링을 쓰나? 라고 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저도 이게 폴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웹소켓은 웹소켓 섹션을 누르면 웹소켓 통신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게시랑 포스트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웹소켓이 아니면 이게 뭘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서버 센트 이벤트라고 또 웹소켓이랑 또 다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랑 웹소켓의 큰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웹소켓은 뭔가 저 빨간색 화살표가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출발을 하고 서버 쪽에서도 출발을 하는데 지금 서버 센트 이벤트는 이름 자체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서버에서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구글 독스에서 협업을 할 때 뭔가 서버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변경한 거를 서버로 포스트를 하면 그 포스트된 게 SSE 형식으로 나에게 날아오고 나는 내가 뭔가 수정을 하면 다시 포스트를 날리는 그런 형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SE도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는 사실 저는 그 구글 독스랑 구글 드라이브 말고는 못 찾기는 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예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발표가 끝이 났고 사실 저는 웹소켓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의 소켓에 대해서 좀 설명 많이 하게 됐고 또 구글 독스를 직접 보다 보니까 서버 센트 이벤트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더 딥하게 좀 더 쉽게 스터디원들에게 좀 더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에서 AWS랑 애저에서도 웹소켓을 람다로 구현한다던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직접 해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네트워크 전체를 좀 아우르는 토픽에 대한 발표를 많이 듣고 이걸 준비했으면 저도 조금 더 딥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들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